자, 오늘은 7강인데, 자, 오늘 약간 제가 좀 다르게 가져왔는데, 6강까지는 그 뚠레마땡 듀 몽드 세상의 모든 아침에 그 첫 장부터 거의 10장까지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계속 다 읽어 내려갔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축약은 아니고 뭐 대부분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하나의 테마에 좀 묶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앞부분까지는 이제 이 어떤 소설의 전반적인 개요랄지 이제 뭐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어볼 부분은 스승과 제자, 세인트 꼴롱부 씨와 이제 마랭마레가 서로 아직 대결하기 전이고, 일단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음악 수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음악 수업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밑에 가져온 것처럼 Qu'est-ce que la leçon? 자, leçon 하면은 우리가 뭐 교훈, 교습, 피아노 교습 뭐 이렇게도 알고 있고, 주로 이제 레슨 하기 때문에 뭐 영어로 말하면 레슨에 해당하는 것이 불어로는 leçon인데, 이게 과연 뭘까? 뭐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이 도대체 뭔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 그 소설에서는 음악 수업이기 때문에 예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스승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음악가라고 해서, 물론 이제 재능이 있는 제자를 알아보고 제자로 맞이했지만, 그것이 전달되고 전수됨에 있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장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가 마침 그 장면을 딱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포스터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오늘 읽어갈 장면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영화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잘 찍었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자, 제가 조금 축약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문학 수업처럼 좀 해보려고 제가 번역한 그 번역본에서 발췌를 좀 해왔습니다.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비에브르강 하류에 이르렀다. 바람이 휙휙 소리를 냈다. 세인트 꼴롱부는 제자의 팔을 잡고는 조용히 하라는 듯 입술 위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들은 두 눈을 강타하는 바람을 헤치며 앞으로 난 길을 향해 상체를 구부리고 시끄럽게 걸어갔다. 자, 들리나? 스승이 외쳤다. 아리아가 저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거긴 한데 시끄럽게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도 같지만, 자, 원문이 어떻게 되느냐. 자, il marchait bruyamment 이렇게 되죠. bruyamment이 좀 수선스럽게도 되는데, 이것도 수선스러움도 아니고 뭔가 이제 앞에서 강력하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죠. 그럴 때 우리가 목소리를 막 높이지 않습니까? 뭐 시끄러운 카페 같은 데서 잘 안 들릴 때 막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그런 묘사입니다. Le haut du corps penché vers la route, luttant contre le vent qui venait frapper leurs yeux ouverts. 자, 이건 뒤에 나오니까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고, le haut du corps는 몸의 위쪽이죠. 상반부죠. 기울이고, 길을 향해서 기울이죠. lutter contre, 뭔가에 막 저항하면서 버티면서 싸우는 거죠. 무엇과? 바람과 함께. 그런데 그 바람이 기분에 frapper leurs yeux ouverts, 눈을 뜨고 있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바람이 막 이렇게 앞에서 몰려오면, 쳐대면 눈을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뜨지를 못하겠죠. 이런 어떤 강력한 이 바람이 부는 장면, 언덕에서 바람이 부는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바로 여기서 음악 수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수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막 연주를 이렇게 연주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막 혼내고 악기의 활을 잡는 법을 가르치고, 이런 장면은 이 소설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을 제가 오늘 좀 모아왔습니다. Vous entendez, monsieur? cria-t-il. 이렇게 되죠. 그래서 comment se détache l'aria par rapport à la basse. 그래서 음악의 용어가 나오죠. 아리아.
그것과 이 지금 현장에서의 이 장면, 바람 장면을 가지고 이제 이입을 해서 공통적인 속성을 사실은 추출해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일종의 상징적 수업이죠. 이런 게 이제 진짜 예술인데 이런 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자,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르송과 렉듀어 이렇게. 르송은 교훈이고 수업이고 렉듀어는 읽다, 독서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업은 이렇게 강독 수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에서는 강독 수업이 사라지고 문학을 읽지 않고 문학을 읽은 선생이 다 종합 요약을 해서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수하죠. 학생들은 책도 읽지 않으면서 이제 강의 자료만 달달 외우죠. 그래서 이게 대학의 문학 수업은 거의 파행인데,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우스갯소리로 해봤지만, 진짜 수업은, 예술 수업이든 문학 수업은 자기 자신이 읽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지식을 전수하는 게 이제 수업은 아닌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어원이 같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서 찾아온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프랑스 사전을 찾아서 가져와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르송은 뭐냐? 교훈, 수업은 수업이 뭘까? 뭔가를 전달하는 거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action de lire, 읽는 행위다. 자, 그럼 읽는다는 건 뭐냐? 다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그냥 réciter,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 서당 이런 거 보면은 뭐 하늘 천 따지 뭐 이러면서 중얼중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는 거,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주술적인 효과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의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그 어떤 압축된, 요약된, 서머리된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게 진짜 수업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사전을 제가 찾아온 건데, 첫 번째는 이미 이 단어가 중세 때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런 건데, 자, passage l'écriture ou des pères que l'on chante ou récite à l'office des matines 이렇게 되죠. 자, 뭐 이거 해석하진 않겠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아침 미사를 보죠. 그럴 때 chante 노래하거나 récite 암송하는, 자, écriture는 사실은 이제 경전이란 뜻이죠. 대문자로 썼습니다. des pères는 사제, 교부죠. 그러니까 사제가 말하는 것이나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의 한 파사주, 한 단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적 행위 속에서 미사 용어에서 처음에 왔다는 겁니다. 르송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영어로 갔을 때 레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같은 라틴어 문화권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요런 거 뭐냐, 이제 그 단어의 시대 변천사인데 1140년, 12세기죠. 뒤로 갈수록 제가 지금 굵게 가져왔는데 1680년도 있고, 뭐 이렇게 뒤로 가면 1845년, 즉 19세기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이 변천을 보면 마치 어원을 통해서 이 르송의 의미를 우리가 약간 사색을 해보는 건데, 첫 번째는 lecture d'un texte,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제가 선생이라고 치고 뭐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업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의미가 조금 더 이제 확대되겠죠. 두 번째는 ce qu'un élève doit apprendre à réciter. 제자가, 학생이 배워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배우다라기보다 apprendre는, 그래서 apprendre는 prendre 동사에서 나왔죠. prendre는 취하다죠. 잡아서 내 걸로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가 전치사에서 나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기 시습지라고 이제 그 논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하루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해서 하는 행위만 사실은 이제 의미합니다. apprendre, 배우다, 학습하다는 것이 배워서 익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했을 때 암송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terprétation d'un texte offerte par différentes copies 뭐로 나오면 ou différents éditeurs. 뭔가 다른 사본 혹은 다른 편집자에 의해서 제시된 텍스트. 자, 이건 번역의 문제죠. 하나의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이 뭐 복사가 되거나 혹은 뭐 번역이 되거나 혹은 편집자가 달라지면서 좀 그 판본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텍스트를 놓고 해석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죠. 이런 행위로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바로 enseignement donné par un maître. 자, 주체와 객체가 나뉘어지죠. 주체는 교수죠. 스승. 객체, 대상은 제자가 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스승과 제자, 즉 무대 위에 서는 자와 교단 위에 서는 자와 교권을 가진 자와 저 객석에 앉는 자, 수동자, 소비자 이렇게 이제 이 관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업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짜 수업이라는 그 본질에 우리가 닿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도 같고 약간 그런 메시지를 이 소설이 사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이 그 개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뭐 제가 뭐 나름 강의를 할 때 그 교육 철학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렇게 기술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해온 걸 먼저 얘기를 하고 트랜스미션. 자, 이제 전승이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 이 강의에서 마지막 장에 읽을 것을 미리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스승이 뭐 이건 스포일러라도 미리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생트 콜럼부스가 이제 만행마레를 키웠지만 음악을 교습을 했지만 결국은 제자가 떠납니다. 그래서 스승을 버리고 이제 궁전으로 가서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성취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죠. 그래서 이 스승에게 제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음악을 전수할 제자가 없는 거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장면인데, 자, 그 지점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트랜스미션, 전달하다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de faire passer quelque chose à quelqu'un. 그냥 가장 간단한 의미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책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뭐 쪽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건데, 전달을 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과연 수업이라는 것은 제가 전달을 하지만 받는 자가 안 받으면 그만이죠. 여러분이 이 수업도 그냥 내가 딴짓하고 있거나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호 교감의 문제인데 아주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런 게 이제 교육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볼 것을 제가 중국 혹은 불교적인 그 개념에서 좀 가져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파스칼 끼냐르가 이 작품을 구상해서 글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이 스승과 제자의 장면은 서양에 있는 문화에서 따왔다라기보다 중국에 있는 설화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많이 본 건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그 하는 어떤 그 특유의 문답법이 있죠. 실제 부처님과 이 나머지 중생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용어들을 몇 개만 가져왔는데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만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언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불교의 문답법이죠. 언어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왜곡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언어의 기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분리문자. 문자로는 세울 수 없다 이런 거죠. 문자로는 세울 수 없다. 진정한 깊은 진리는 말이나 글을 써서 전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실제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위대한 이유가 글을 쓰지 않는 자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책을 쓰지 않습니까?
책을 쓰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현대적 의미로 이제 계속 이게 좀 홍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별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르침 바깥에서 전해진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바깥 영역에서 오히려 더 잘 전해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심전심, 우리가 이건 알죠? 이심전심이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가르침 외에 따로 전했는데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회의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트 콜럼부시가 음악을 작곡해서 악보에 기입하지 않죠. 책을 쓰지 않는 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진짜 큰 현자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하나같이 아무거나 막 써서 저자의 반열에 오르죠. 제가 한두 권만 내도 작가 누구누구 이렇게 불리는 아주 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 그래서 굳이 막 끼니를 잃고 경을 외울 것까지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막 달달달 외우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봤자죠. 밥 먹을 거 먹고, 가르치면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견성, 성불.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치면 필요 없다. 뭐 이런 유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자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자, 11장입니다. 11장. 자, Les mois passèrent. 이렇게 되죠. 여러 달들이 지나갔죠. 복수로 썼고, 정관사를 썼습니다. Un jour où il faisait très froid et où la campagne était recouverte de neige. Ils ne purent travailler longtemps qu'ils ne puissent transi. 자, 어떤 날이죠. Un jour. 자, 요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 이렇게 말하고, 어떤 날인지를 설명할 때 관계사 ou를 쓰죠. ou. Il faisait très froid. 굉장히 추웠던 날이죠. 자, 날씨가 나오고 이제 계절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ou를 한 번 더 쓰죠. La campagne. La campagne는 들판이죠. 들판이 눈으로 뒤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날씨를 묘사하면서 ils ne purent, 그들은 뭐뭐 할 수 없었다. travailler longtemps, 그러니까 오래 작업할 수 없었다. 뭐 공부를 하든 여기서 연주를 하는 거겠지만, 왜? 음악가, 활 연주자이기 때문에 손이 너무 추워서, 이 당시 17세기니까 뭐 난로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난방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ils ne puissent transi, transi는 찾아보시면 몸이 얼어붙다 이렇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다. 그래서 이제 일을 연주를 혹은 연습을 오래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다시 이제 묘사를 하는데 leur doigt était court et ils quittèrent la cabane. 그들의 손가락은 굳었고, 구호는 몸 딱딱 굳는 겁니다. 근육이 이제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ils quittèrent la cabane. 추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집이 아니라 이 뽕나무에 세워둔 그 암자죠. 그 모두막. 그렇기 때문에 더 춥겠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regagner la maison,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et près de la terre. 자, 난로죠. 난로 가까이 가서, 자, 너무나 상상만 해도, 지금은 아직 여름의 끝이라 좀 아직도 덥긴 하지만 겨울의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좋은 장면인데, faire chauffer du vin. 자, 왜냐하면 술을 끓여서 뱅쇼를 만들고 있습니다. 뱅쇼, 포도주를 덮이는 거죠. chauffer. 그 다음에 이 ajouter des épices. 에피스는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계피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지 않습니까? 뱅쇼 여러분 드셔보셨겠죠? 그래서 에피스를 이제 그 양념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루나 뭐 이제 약간 향기가 나는 올리브 이파리도 좀 넣고 과일도 좀 넣지만, 여기서는 에피스는 이제 향료 위주입니다. 그것을 첨가하죠. 그리고 들라까넬, 계피 나무 떼를 집어넣는데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까넬은 계피입니다. 그리고 엘르뷰러, 그리고 마십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몸에 무엇이 들어가면, 추웠다가 뜨거운 게 들어오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데, 자, 이제 마랭마레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Ce vin réchauffe mes poumons et mon ventre. 이 마랭마레. 이 포도주가 나의 뿌몽을, 나의 이제 그 뭐죠? 폐죠, 폐. 그러니까 호흡을 그 기관, 호흡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덮이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몽 ventre, 나의 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ven트re는 배도 되는데 주로 아랫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의 인체 구조에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으면 위쪽은 주로 정신의 영역이죠. 두뇌. 아래쪽은 이제 생리적 기관이죠. 그래서 이 ventre라는 단어가 단순한 의미는 아닌데, 자, 아무튼 아랫배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되죠. Connaissez-vous le peintre Bauzin? 자, lui demanda Saint Colombe.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고 제자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승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벌써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서로 각자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Connaissez-vous le peintre Bauzin? 보쟁이라는 화가를 아시오? 라고 lui demanda Saint Colombe 물어봅니다. Non, monsieur, ni aucun autre peintre.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니요, 선생님 모릅니다. 어떤 화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대화가 서로 뭔가 지금 벌써 불길해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얘기합니다. Julie naguère passé commande d'une toile. 자, 내가 그에게 보쟁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화가죠. 실존했던 화가고, 예전에 나게르 자, 파세 코망드하면 주문하다 이렇게 됩니다.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죠. 눈누 뚜알르. 뚜알르는 화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림이란 뜻도 되죠. 자, c'est le coin de ma table à écrire qui est dans mon cabinet de musique.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장면이죠. 아내가 아내의 환영이 이 곳에 나타났죠. 그래서 고프레트를 갉아먹은 그 느낌, 실제 갉아먹었을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공간을 그림으로 재현하려고 이 화가에게 부탁을 했다 그거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가와는 이제 친교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가는 거죠. 알롱지, 자, 가보게나 갑시다 이렇게 되죠.